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35이 된 대한민국 표준쯤 되는 남자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성공도 처절한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을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제 인생, 제 무대에서만큼은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한동안은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 지수 역시 대한민국 최하위였다고 확신하고요. 바로 그건 오늘 제가 얘기할 무시무시한 제 보스 때문입니다. 그 보스는 제 상사이자 집에서는 절 휘어잡는 제 연상의 아내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며 여성화가 되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늘어 남성화가 된다는데 제 연상의 아내에게 샘솟는 남성 호르몬은 과다해도 너무 과다했습니다. 사실 그녀라기보다 그 자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요. 왜 전 이렇게 연상의 여인과 살게 되었을까요? 희한하게도 이건 집안 내력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연상 연하 커플이고 저희 누나 역시 저랑 동갑인 매형과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2살 연상 연하, 누나와 매형이 4살 연상 연하, 그리고 저와 아내가 6살 연상 연하로 2살씩 늘어난 걸 보면 혹시 우리 아들은 8살 많은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 아닐까 걱정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상 연하 커플에 대해 긍정적이었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매형 모두 자기 아내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수십 년간 봐온 제가 연상 연하 커플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아내 위에 군림하기를 기대하는 남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몸종처럼 다루는 여자랑 살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 앞에서 정말 설설 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집은 밥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었다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반찬 투정을 하면 어머니가 밥상을 걷어갔어요. 그러려면 먹지 마쇼잉. 아이 뭐시여? 아이 그렇다고 상을 가져가야. 아이 자 큰 소리 꺼지었네. 내일도 밥 없소. 밥상 머리서 큰 소리 치는 버릇 고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읍소를 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밥을 주셨죠. 우리 누나는 더했어요. 남자도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밥과 빨래, 청소까지 매형과 정확히 서로 반반으로 하고 있고요. 자기는 집에서 남편 월급만 받아 가정주부로 편히 사는 거면서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웃기는 건 그런 누나의 원칙을 바보 같은 매형이 군말 없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절대 연상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성인이 되자마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운명은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제 주변에는 다 연상만 들끓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 역시 다 연상의 여인들인 거 있죠. 어릴 적 첫사랑부터 그랬습니다. 기억나는 제 첫사랑은 7살 시절 옆집에 살던 성미 누나였는데 그때 그녀는 막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8살 차이가 났었죠. 하지만 그때 우린 나이에 상관없이 애틋하게 지냈습니다. 전 그녀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보고 그녀 품에서 잠이 들었죠. 아직도 따뜻한 누나의 품이 그립네요. 하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저를 버리고 당시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날라리 중학생한테 가버리고 말았죠. 두 번째 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로 온 교생 선생님이었어요. 미대를 나온 교생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따로 미술학원까지 가 데생을 배웠고 반 대표로 뽑혀 교생 선생님에게 직접 데생 지도를 받을 정도였죠.
제 펜슬 터치를 고쳐주기 위해 제 귀에 불었던 그녀의 숨결도 기억에 나는군요. 하지만 대학 가면 연락하라는 약속과는 달리 교생 선생님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 애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역시 연상녀는 믿을 게 못 되더군요. 전 나이 환갑에도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아버지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매력이 있는 여자여도 그 여자가 나보다 연상이면 결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요. 그 후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항상 그녀의 나이를 묻고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전 그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과감히 그녀를 제 인생에서 정리해버리고는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한숨 나오게도 가슴에 남는 깊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30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몇 번 마음에 드는 연하 여자를 만났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그녀와의 결실을 맺으려 했지만 어떻게 된 게 그녀들은 고작 몇 번의 만남으로 제 곁을 떠나가더군요. 그중 오직 한 명과 2달간의 연애다운 연애를 하긴 했지만 나이를 속였더라고요. 제가 연상을 기피한다는 걸 알고 자기 나이를 낮췄던 거죠. 어떻게 난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부 연상일까? 이런 식이라면 나는 평생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굳건히 언젠가 제게 찾아올 짝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물론 저보다 어린 여자로요. 전 영화 투자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영화에 자금을 집행하고 기획관리 마케팅 등을 하는 일이죠. 요새는 감염병 시대로 인해 좀 힘드네요. 제 취미는 자전거 라이딩입니다. 그냥 편한 추리닝을 입고 혼자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죠. 한때 동호회 활동도 했었지만 이제는 못 가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상의 여인이 그 자전거 동호회 총무로 있거든요. 그녀 때문에 동호회는 끊었지만 라이딩 자체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꼭 서울 강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라이딩을 나가곤 했죠. 그날도 혼자 강변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군함들이 전시되어 있는 마포지구를 지나 상암지구로 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여자 라이더가 자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씨름을 하고 있더군요. 기어가 빠진 것 같았어요. 자전거를 멈추고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죠. 자전거에 문제 있어요? 네. 기아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어린 양처럼 천진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미녀더군요. 노 메이크업에 자전거 기어와 싸움하느라 땀과 윤활유 범벅이 돼도 이 정도 미모라면 평소 그녀의 모습은 굉장할 거라 예상이 가능하더군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30살의 아재인 나보다는 어릴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미녀와의 인연을 이어가려면 그녀 자전거 기어를 고쳐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전 최대한 천천히 기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심각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죠. 아니, 처음 나올 때 정비 안 했어요? 네? 자전거 기어가 다 녹슬었잖아요. 그러니 빠져버린 거죠. 그 말을 하고는 체인을 끼우고 제 배낭에서 윤활제를 꺼내 뿌려줬어요. 한번 타봐요. 그러자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아보더군요. 이제 잘 되네요. 에이, 잘 되긴요. 타이어 공기도 빠져있는데 에어펌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그저 사막에서 망을 보는 겁 많은 미어캣처럼 저를 보더군요. 그런 거 없는데요. 라이딩 초보인 그녀가 에어펌프까지 챙길 리가 없죠.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분이시네. 그 말을 하며 역시 제 배낭에서 펌프를 꺼내 타이어 공기를 채워줬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그 말을 하고는 저는 제 자전거에 오릅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그녀가 절 부릅니다. 저기... 네? 혹시 저랑 같이 타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전 그녀와 동행이 되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강변길을 달렸죠. 라이딩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먼저 제안하더군요. 도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디 가서 식사나 같이 하실까요? 지금요? 네. 그러다 자전거 잃어버리면 저 원망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가요. 다른 건 다 안 훔쳐가도 자전거는 죽어라 훔쳐가거든요. 홍주씨 자전거도 고가인 것 같던데. 그럼 어쩌죠? 일단 자전거 보관부터 하고 식사하러 가죠. 어디다가요? 저희 집이요. 여기서 바로거든요. 저희 집은 그곳 고수 부지와 바로 붙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자전거를 오피스텔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하고 그녀와 함께 식사를 겸한 반주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녀에 대해 듣게 됐죠. 얼마 전에 해외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귀국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영화 투자 회사에 근무를 한다니까 엄청 흥미를 보이는 거 있죠. 자기가 미국에서 전공한 게 영화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 입장에서 영화 투자사로는 꽤 레벨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제게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해줬죠. 취직 고민을 한다기에 우리 회사 신입 공채가 곧 있을 테니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이야기도 해줬고요. 그러자 자기 수준의 우리 회사 같은데 감히 꿈이나 꿀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업계의 탑이기는 해서 사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겨우 유학 마치고 귀국한 친구 기를 죽이기 싫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홍주씨 스펙 정도면 오고도 남지. 필요하면 이야기해요. 내가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 어머, 정말요? 사실 이건 오버입니다. 겨우 대리인 제가 무슨 신입사원 추천을 합니까? 술기운 때문에 부린 허세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요. 홍주씨가 원한다면 꼭 추천서 써드릴게요. 됐어요. 제 입사인데 제 힘으로 해야죠. 고맙게도 이 친구 자립심이 강한 여자더군요. 취직 이야기는 거기서 쪽내고 우리는 각자 인생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뭘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서로 탐색전을 벌인 거죠. 물론 연상녀에 대한 극단적 알러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대학을 나온 걸 봐선 서른인 나에 비해서 적어도 5살은 어릴 게 확실했으니까요. 괜히 필요도 없는 그런 말을 해서 나나 내 가족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거나하게 첫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자전거를 찾으러 갔죠. 그런데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음주운전이니까. 그럼 술 좀 깨고 가야겠네요. 샤워도 좀 하고. 집에 남는 칫솔 있어요? 이 어린 친구 보기보다 셉니다. 그 친구와 전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왔고 전 그녀에게 칫솔을 줬습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가 제 샤워 가운을 입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술도 안 깼는데 바로 가요? 이 어린 친구 정말 보기보다 많이 셉디다. 결국 그날 밤 우리 둘이는 한 침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친구가 해장국을 끓이고 있더군요. 부실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냉장고 속 허접한 재료들로 만든 해장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정말 오랜만에 이 여자라면 라는 생각이 드는 여자가 나타난 거죠. 뭐야, 나 생각해서 해장국 끓인 거야? 그쪽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해서요. 나이 먹으니까 술 먹고 해장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이를 먹기는 누구 앞에서 나이 얘기야. 아직 한참 20대면서. 글쎄, 나 나이 안 어린데? 그래? 29? 아니요. 그럼 30?
아니요. 뭐야, 대학교를 한 5수는 한 거야? 대학원 나왔다며? 네, 박사과정이요. 박사과정. 몰랐습니다. 난 그녀가 석사과정쯤 마치고 온 것으로 예상했는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왔다면 그녀의 나이는 생각보다 많은 게 분명합니다. 나 36살이야. 이제 나도 말 놓을게. 세상에 맙소사. 그녀는 나보다 6살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겨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또 연상이라니. 그녀를 보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아무리 그녀라도 연상은 아니다 였습니다. 처음 자전거 기어를 못 고칠 때 그녀는 확실히 순진한 아이 같았죠.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그녀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자였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과정도 그랬어요.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날 유혹한 셈이었죠. 해장국을 끓인 이유도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밥을 먹자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나한테 맡기더군요. 밥 먹여줬으니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지. 우리 누나가 항상 매형에게 하던 바로 그 말투입니다. 이 연상의 여인을 계속 만나면 전 우리 가족 남자들 꼴이 나고 말 겁니다. 다시 만나기로 한 그녀와의 약속을 계속 미뤘습니다. 아프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누가 봐도 재수없게요. 결국 그녀가 먼저 연락을 끊더군요. 역시 그녀는 자기 주도적인 여자였던 겁니다. 아마 저 같은 덜 떨어진 남자는 쉽게 잊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겠죠. 영화 마케팅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니 학교 쪽이건 아니면 저희 영화 업계건 분명 좋은 일자리도 나타날 거고요. 비록 연상의 여인이라 저는 그녀를 포기하지만 그녀가 잘 되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와 있지 말입니다. 그것도 영화 마케팅 팀의 팀장으로요. 영화 투자사라는 데가 원래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 인원 해봐야 100명도 안 되는 회사이고 영화 마케팅 팀과 영화 투자팀은 서로 밀접하게 일하고 있어 같은 층의 사무실도 바로 붙어 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그녀의 문자와 전화를 씹고 모욕감을 준 제가 그녀와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녀의 출근 첫날 저희 팀장님이 그녀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더군요. 새로 오신 윤홍주 팀장님이시여. 미국에서 영화 마케팅 박사학위 받으셨고 미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회사 자문으로 일해주셨던 실력자시여. 앞으로 잘들 모셔. 이제 보니 이 사람 미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회사 일을 했던 사람이더군요. 그날 술자리에서 내가 우리 회사 이야기를 자랑삼아 할 때 얼마나 가짱게 보였을까요? 소개에 이어 그녀의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였지만 혹시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요.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니면 나에게 한 방 먹일 더 큰 기회를 노리는 건지는 영 모르겠더라고요. 인사가 끝나고 나갈 때 우리 부서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런데 딱 저만 건너뛰는 겁니다. 이 여자 나한테 앙심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 한참 고민한 끝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첫 문자가 뭔 줄 아세요? 어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이 말부터 했습니다. 축하해요. 이 영화 마케팅 팀장으로 오신 거. 그리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단문자를 오길 기다렸죠. 한 30분쯤 지난 뒤에야 답이 오더군요. 누구시죠? 하풀사. 그녀는 내 번호를 지웠던 모양입니다. 모딱 부러진 성격이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냈어요. 저기 자전거. 이번에는 바로 대답이 왔습니다. 아, 투자팀 김영준 씨? 전 자전거로 말을 시작했는데 바로 절 옆 부서 직원으로 박아버리더군요. 그랬다는 건 입사 전 나와 있었던 일은 꺼내기 싫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노련하게 다시 봐 반가웠고
이제 그날 일은 잊고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자는 식으로 문자를 끝내더군요. 일단 그녀의 반응으로 보아 회사 생활은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투자팀과 마케팅 팀은 서로 협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투자할 영화를 선정할 때도 마케팅 부서의 조언을 구하고 완성된 영화의 흥행 여부도 광고와 홍보 등 마케팅 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새로 투자할 영화가 있었어요. 전 이 영화가 분명히 히트할 걸로 믿었죠. 그래서 마케팅 부의 시나리오 설문조사를 의뢰했죠. 그런데 담당 과장이 영 이 영화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영화를 투자하려고 하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돌려서 그런지 시나리오 평점이 최악이 나온 겁니다. 이 점수로는 투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되는 영화인데도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혼자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담당 과장만 이 영화를 싫어하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윤홍주 팀장이야. 내가 이 영화를 미는 걸 알고 회방을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분명 그녀일 겁니다. 아직 제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술김에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영화 시나리오 설문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더군요. 내가 말하는 영화도 자기는 금시초문이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그 시나리오 정말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작품성도 흥행성도. 이상하네. 과장님도 보는 눈이 좋은 편인데 왜 의견이 갈리지? 원래 과장님이 좀 코미디만 좋아해요. 이런 전통 스릴러 말고. 그거 시나리오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니 정말 절 엿먹이려는 작전을 피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시나리오를 메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절 부르더군요. 시나리오 좋던데요? 그쵸? 네, 내가 보기에는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네요. 네. 제가 투자 팀장님한테 말할게요. 이거 꼭 투자하라고. 그녀는 우리 팀장님에게 이 시나리오의 작품성과 흥행성에 대해 극찬을 했고 전 그 영화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더군다나 그녀는 제 칭찬까지 우리 팀장님에게 했더군요. 야, 니 칭찬 많이 하더라. 안목 좋은 거 같다고. 그 말까지 듣고 나니 괜히 지레 짐작으로 그녀를 의심한 제가 스스로 부끄럽더군요. 이렇게 된 마당에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뭐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슬쩍 의중을 물었더니 의외로 선선히 그러자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렇게 근 6개월 만에 그녀와 다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도요. 그리고 그녀는 또 제 칫솔을 쓰고 목욕 가운을 입고 제 옆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누운 그녀가 묻더군요. 그때 왜 연락 안 했어? 이제 그녀에게 솔직히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나 진짜 당신이 마음에 들었거든. 근데 당신 나이 듣고서 뭐야 촌스럽게 단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야. 전 그녀에게 우리 연상연하 커플인 우리 가족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심하시긴 하시네. 그런데 그 두 분의 경우 가지고 연상연하 커플을 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연상연하 커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도 아버지가 3살이나 어리지만 남편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쓴다고. 신기하게도 그녀 부모님 역시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나도 존댓말 쓸까요? 그녀는 그때부터 둘이 만나건 회사에서건 저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답지 않은 그녀의 애교. 자기야, 오늘 피곤했죠? 피곤했지. 팀장님한테 깨지고. 알아요. 투자팀장님 오늘 완전 저기압이던데 우리 자기한테 괜히 화풀이 할까봐 얼마나 걱정되던지. 여기 누워봐요. 어깨 좀 주물러줄게. 그녀는 쩌는 애교쟁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저한테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적이 1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녀가 우리 엄마와 누나와는 다른 사람인 게 확실하다고 느낀 전 결국 그녀와의 사내 비밀 연애에 빠져들었죠. 회사에서 남들 모르게 눈빛을 교환하고 비상계단에 앉아 몰래 뽀뽀도 하고 짜릿한 연애를 한 6개월 하고 나니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전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도 당연히 승낙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친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한 후도 그녀는 절 철저히 남편으로 존중해줬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가사노동은 둘이 분담을 했지만 그거야 맞벌이 부부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꿈같은 신혼을 보내다 보니 아내가 임신을 하더군요. 매일 깨가 쏟아지게 살았으니 아이가 생기는 건 당연했죠. 첫애는 저희 둘을 기가 막히게 섞어놓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가사까지 분담하던 게 아이의 유전자에도 작용한 듯이요. 하지만 우리의 결실이 축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쉬다 돌아온 그녀가 육아휴직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나 회사에 들어온 지 아직 2년도 안 됐어. 그런데 지금 휴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좋아하겠어? 그렇기는 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내 후임 얘기가 임원회의에서 나왔대요. 벌써? 이래서 여자가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든 거죠. 아이, 그럼 육아휴직하지 마요. 우리 엄마한테 부탁드리지 뭐. 아이 좀 봐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손자는 자신들이 완벽해야 하겠다고 나서고 계셨으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건 반대하더군요. 아이는 반드시 자기와 내가 돌봐야 한다고요. 그게 아이 정서에 더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당신이 해주면 안 되겠어요? 딱 1년만요. 만 1살이 되면 아이를 유아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때 복직하면 되잖아요. 고민이 되더군요.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한다는 게 그녀의 경력 관리에 좋을 일은 없죠. 조금만 있으면 임원 승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돌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녀에 비하면 전 그저 노예급 사원이죠. 1년 쉰다고 그녀만큼 타격을 받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육아휴직을 쓰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결국 전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 회사 최초의 남자 육아휴직 사원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육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회사 일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새삼 어머니들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고요. 물론 아내도 육아와 가정 일에 손을 놓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봤고 유축기로 미리 젖을 짜서 모유 수유 원칙도 지켰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슈퍼맘이었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가장 어렵다는 생후 1년간의 육아 기간을 버텨낸 저는 1년 6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육아에서 벗어나 다시 회사 일을 하려니 어색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복직 후 선택한 영화들이 번번이 심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쉬워서 그런가? 김대리 감각이 영 무디네. 미치겠더군요. 단 1년 반간의 경력 단절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요. 아내가 절 위로한답시고 말하더군요. 그 사이 관객들 선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미리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영화들도 보고. 그 말에 갑자기 서운함이 확 밀려오더군요. 내가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애 뒷바라지 하다가 지쳐 쓰러지기 일쑤인데. 난 애기 안 봤어요? 집에 오면 무조건 내가 애기 맡았잖아요. 그때마다 TV에 게임 같은 것만 하고 있던 게 누군데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낭비를 해요 진짜. 뭐 낭비?
내 인생 낭비시킨 게 당신 아니야? 자기 커리어 지키려고 내 인생 1년 반 그냥 날아간 거잖아. 결국 전 그동안의 불만을 다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애교를 부려 무마해주던 그녀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날 덜 자란 어린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33살이에요. 제발 철 좀 들어요. 그렇게 땡깡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우리 엄마 모습이 보이더군요. 결국 그날 결혼 후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서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전 같은 관계로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회사 일도 손에 잡힐 리가 없지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집에서 나랑 싸우건 말건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일을 하는지 얄미울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서로 아이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대화도 잘 하지 않게 되더군요. 아, 이런 게 권태기인가? 하고 그냥 넘겼어요. 서로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가 부서를 옮긴 겁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부서 팀장으로요. 쉽게 말해 내 아내가 바로 내 직접적인 보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 뭐야. 이런 거 미리 알려줬어야지.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안 거는 안 거잖아. 미리 알았으면 날 다른 팀으로 보내주던가. 왜 다른 팀으로 가요? 투자팀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같은 팀에서 아내를 보스로 모시고 사는 걸 누가 좋아해?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냥 일이잖아요. 형준 씨 생각 좀 이상하게 하네요. 그렇게 또 나를 타이르려고 하더군요. 뭐 그녀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관계고 직장 내 상하관계는 관계죠. 하지만 집이나 회사에서나 그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간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 나의 갑을 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그녀에게 질책을 듣고 집에서는 아이 데려오는 시간을 못 맞췄다고 잔소리를 듣습니다. 문제는 저도 가끔 그녀를 나무라며 풀고 싶은데 도대체 이 여자가 그런 여지를 안 줍니다. 완벽주의자거든요. 자기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요. 일도 청소도 음식 만들기까지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녀가 좋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숨이 막힙니다. 특히 집에서는 그렇다 쳐도 남들 다 보는 회사에서 절 나무라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 영화 시나리오 좋던데 왜 투자 의향서 안 올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아서요. 개연성도 부족하고. 또 저런애 김대리님. 이 영화 주관객이 10대 20대 여성이에요. 개연성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아재처럼 할래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절 망신 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잔소리 듣기 싫어 더 악착같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연구했지만 번번이 그녀에게 제 투자 의향서는 찰진 요리 대상이 되더군요. 그녀의 칼같은 비판과 가이질에 제 보고서와 제 마음은 너덜너덜 걸레가 되었죠. 결국 전 회사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보고서를 자꾸 바꾸놓는 거예요? 뭐가 사소해요? 그렇게 대충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 돼요. 문제를 삼으시는 거죠, 팀장님이. 지금처럼 보고 올려도 전에 팀장님은 아무 말 안 하셨다고요. 지금 그래서 보고서 수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안 합니다. 하고 싶으면 직접 하세요. 결국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러고 살 수가 없기에 집에서 아내와 다시 얘기를 나눴죠. 나 그냥 부서 옮길게요. 안 돼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대충 일하면 다른 팀에 가도 민폐예요. 왜 그렇게 나만 갈구는데?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감각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내가 제일 실적 좋은 거 몰라요? 그게 다 본인 덕인 줄 알아요? 전에 팀장님이랑 팀원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말 잘했네요. 그럼 날 도와줘요. 갈구지만 말고. 전 지금 최선을 다해 당신 돕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몰라. 싫어. 나 다른 부서로 안 보내줄 거면 마음대로 해.
대신 집에서라도 편히 있고 싶어. 아이, 당신 잔소리 안 듣는 데서. 그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일종의 별거 선언을 한 셈이죠. 물론 진짜 별거를 원했다기보다 그녀의 태도를 고쳐보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회사에서 본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날 쪼아댔습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하더군요. 정말 독한 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영화 투자사로 이직하신 전 팀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취업 자리가 있나 해서요. 아니, 왜 회사를 옮기려고 그래? 이 든든한 백이 있는데. 백은 무슨, 완전 제 걸림돌이에요. 얼마나 갈고대는데. 아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곧 끝일 텐데. 네? 아, 너희 와이프 윤홍주 팀장 이제 곧 임원 될 거야. 아이, 몰랐어? 금시초문입니다. 역시 회사에서 대리라는 존재는 노예 레벨인 겁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까지 알고 있는 아내의 진급 소식을 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내입니다. 진급으로 곧 나와의 조종 관계가 끝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별것까지 할 일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아내를 다시 만나봐야 했습니다. 사실이더군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언질은 좀 해줬어야지. 그런 내가 집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나랑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안 불편하겠어. 그렇게 갈구는데. 저 진짜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능력 있어요. 그런데 치밀하지가 않아요. 대충 사원 때야 그렇게 해도 윗사람들이 막아주겠지만 팀장이 된다면 그래서는 안 돼요. 팀장? 잠만. 당신 임원 되면 내가 팀장이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아내는 대표님께 다른 팀장으로 경력도 부족한 저를 추천했던 겁니다. 그러자 대표님이 그랬다더군요. 절 팀장에 걸맞게 미리 훈련해 놓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 갈궈댔던 겁니다. 날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투자팀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요. 아이, 그럴수록 미리 말을 했으면 좋잖아. 얘기를 안 하고 매일 그렇게 갈구니 내가 뒤집어진 거지. 그걸 미리 얘기하면 제 말을 잘 들었겠어요? 그냥 기고만장해져서 벌써 팀장 행세나 했겠지. 아내는 내가 교만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본인도 말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으며 지금까지 왔다더군요. 그녀는 그동안 내 뒤에서 든든히 절 밀어주고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별거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그날로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른 부서 이사로 떠난 아내 대신 저는 최연소 영화 투자 팀장이 되었답니다. 아내에게 하드 트레이닝은 제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꼼꼼하게 검토하는 그녀에게 배운 치밀한 덕에 저는 이 어려운 감염병 시국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지금껏 행복한 연상연하 커플 인생을 즐기고 있네요. 이제 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